이번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통일전쟁으로 권력은 왕에게 집중되었고 문무왕과 신문왕의 노력으로 왕권이 더욱 강화됩니다. 문무왕은 고구려 백제의 지배층에게 관등을 부여하여 신라 지배체제로 끌어들이죠. 이 무렵 신라는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지방 세력가의 자식을 일정 기간 수도에 와서 거주하게 한 제도죠. 이와 유사한 제도가 통일 신라 시대 말고도 앞으로 배울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도 있었죠. 통일 신라의 상수리 제도를 비롯해 고려 시대 기인 제도와 조선 시대 경절이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알아두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한마디로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실시한 제도인데 지방에서 세력가들이 군사적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식들을 인질로 묶어두려고 한 것이죠.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문무왕의 뒤를 이어 전제 왕권을 확립한 왕이 있었는데 바로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이 왕위에 있을 때 화백회의의 수장인 상대등이라는 직위가 주동하여 반란을 일으키죠. 이 난을 계기로 신문왕은 왕권 강화의 걸림돌이 되었던 귀족들을 대거 숙청해버리고 화백회의 수장인 상대등의 힘을 쭉 빼버리죠. 이 상대등이라는 직위는 통일신라 이전 버풍왕 때 처음 적용되어 통일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약 400여 년간 존속하였습니다. 화백회의는 신라 건국 초기부터 있었는데 여러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여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죠. 회의를 주관하는 우두머리를 상대등이라 했습니다. 신라 시대에 이 상대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급해야 합니다. 당시의 핵심적인 직위와 강력한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진골 귀족의 대표자로서 국왕에 대한 견제와 동시에 협력하는 존재입니다. 국왕의 교체와 때를 같이해 상대등이 교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종신직이었고 왕위에 적당한 계승자가 없을 경우에는 왕이 계승 후계자로 추대될 정도의 지위죠. 상대등 세력이 강화되면 왕권은 미약해지고 반대로 상대등 세력이 약화되면 왕권은 강해집니다. 상대등의 권력은 통일 이후에 대폭 줄어들었다가 통일신라 말에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상대등 권력이 강화되었으니 왕권이 약해졌다는 의미죠. 이제는 신라시대 이것에 의해 사회 전반적인 제도, 정치, 법규 등이 정해졌습니다. 신라시대 하면 이것의 비중이 반 이상으로 차지하는 사회였죠. 신라는 한마디로 이것에 의해 사회가 운영이 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이것은 바로 골품제입니다. 다음 왕의 계승도 골품제에 의하여 정해질 정도였죠. 통일신라 이전인 23대 버풍왕 때 골품제가 구축이 되는데 매우 엄격한 신분제도입니다. 골품에서 골이 뼈라는 뜻이고 품은 품질,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뼈에도 등급이 있다는 뜻이겠죠. 결국 이 말은 사람에게도 등급이 있다는 말입니다. 골품제는 한편으로 왕권의 강화라는 측면이 있으며 하급층에게는 불리하고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었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주어진 지위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품의 계급을 보면 전체 9등급까지 있는데 맨 위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골이 있죠. 이 성골은 성스러운 뼈란 의미이고 진골은 참된 진짜 뼈다라는 얘기죠. 그 밑으로는 6두품부터 맨 밑에 1두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6두품, 5두품, 4두품까지는 일반 귀족에 속하고 그 다음에 3두품, 2두품, 1두품까지 이 세 개의 두품은 일반 평민을 가리키는 것이죠. 태어나면서 자신의 지위가 결정이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골품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사회는 대부분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지만 신라의 골품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신라 이외의 다른 사회는
어느 정도의 신분 상승의 융통성은 있었습니다. 통일신라 말기에 최치원이라는 뛰어난 학자가 있었죠. 당시 이분은 육두품이었는데 이 정도면 낮은 관직은 아니었죠. 높은 관직이었지만 더 높은 직급인 진골로 상승하고 싶어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치원은 이런 골품제 한계를 깨닫고 자기 관직을 내려놓고 당나라 유학을 가서 당시 당나라에서 높은 관직에 오릅니다. 당나라 황제는 그를 가까이 두고 정치를 할 정도였죠. 최치원은 당나라 황제에게 귀국 요청을 해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진골들의 견제로 인해 쓸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골품제에서는 신분마다 옷의 색깔과 재질, 수놓는 방법, 집의 크기, 방의 크기, 지붕의 재질, 심지어는 집안의 그릇까지 달랐다고 하는데 굉장히 엄격했다는 얘기죠. 이 골품제에 편입된 사람들은 수도인 경주에 사는 사람으로 제한돼 있었죠. 그래서 지방의 촌락민과는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도인 경주와 시골은 엄청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말 전국에서 호족들이 들고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가 경주 중심의 신라 핵심 세력이 지방을 대하는 태도였었죠. 경주 출신이 아니면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푸대접이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삼국통일 이후 백제, 고구려 출신들과 섞여서 지내기를 꺼려하기도 했죠. 골품제에서 왕은 성골만 가능했고 같은 신분끼리 결혼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만일 성골과 진골이 혼인하면 성골도 진골이 되어 다시 성골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골품이 많이 차이가 나는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들도 물론 낮은 골품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하향화되기 때문에 성골끼리만 혼인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성골의 숫자가 극소수이다 보니 때로는 성골끼리 근친혼도 성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남매끼리 결혼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가깝게는 사촌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러한 근친혼은 고려시대까지 이어지는데 이때 시대는 신라보다 근친혼이 더 성행했습니다. 근친혼의 문제점은 낮은 임신율, 기형아 출산, 그리고 인간의 수명도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가 26대 진평왕 때 찾아왔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딸만 셋을 두었죠. 첫째가 덕만, 둘째가 천명, 셋째가 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진평왕이 아들이 없자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는 한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딸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 것도 난감한 문제였었죠. 남성 우위의 사회에서 그때까지 우리 역사상 딸이 왕위에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런 생각조차 하기가 힘들었겠죠. 진평왕에게는 남동생 둘이 있었는데 이미 죽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남자의 성골 출신의 왕을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었겠죠. 예를 들면 조선시대 25대왕 철종도 당시 왕위 계승자가 없다 보니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다가 왕이 된 것처럼요. 당시 그를 일명 강화도령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진평왕은 왕위 계승은 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혈육 중에서 이루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죠. 그는 54년의 긴 재위기간 동안 신라를 튼튼히 앉혀놓은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진평왕의 각오를 거역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화백회의에서 결정되어 첫째 딸인 덕만이 왕위에 올랐으니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왕인 27대 선덕여왕입니다. 632년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삼국통일 전입니다. 선덕여왕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첨성대하고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웠죠. 이처럼 신라시대는 모두 3명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선덕여왕, 바로 뒤를 이을 28대 진덕여왕, 이 여왕들은 삼국통일 이전의 여왕이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1대 진성여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은 삼국통일 이후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선덕여왕의 뒤를 이어서
바로 진덕여왕이 등극하였는데 다시 여왕이 왕위에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덕여왕도 아들이 없었던 걸까요? 그러면 진덕여왕이 그녀의 딸일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덕여왕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죠. 그러면 뒤를 이은 진덕여왕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진덕여왕은 선덕여왕의 아버지 진평왕 남동생의 딸 승만이었는데 선덕여왕과는 절친한 사촌간이죠. 사촌 언니인 선덕여왕의 유언에 따라 즉위했습니다. 이 진덕여왕이 신라의 마지막 성골 출신의 왕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진골 출신의 왕이 등극합니다. 이제 마땅한 성골 출신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있었다고 했죠. 이 선화공주에 대한 설화가 있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고 하죠. 그래서 이를 연모한 서동이라는 소년이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서동은 경주 시내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노래를 가르쳐주고 부르게 합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사귄 서동 남편을 밤에 안고 간다. 이것은 서동요라는 향가죠. 이 노래는 아이들의 입을 통해 경주 안에 퍼지다가 마침내 아버지인 진평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진평왕은 딸의 행실이 부정하다 하여 귀양을 보내게 되는데 도중에 서동이 나타나 그녀를 구출해주고 두 사람은 백제로 건너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서동은 백제의 법왕의 아들로서 후에 무왕이 되었고 따라서 선화공주는 이 무왕의 왕비가 되었죠. 이 서동 무왕의 아들이 바로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학자들은 이 서동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가 당시 백제와 신라는 영토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백제의 왕자가 신라로 건너와서 공주를 유혹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유가 어찌되었던 서동요는 삼국유사에 실려 우리나라 고대 향가 중에 하나가 되죠. 앞에서 삼국시대 3대 여왕을 얘기했으니 시대를 뛰어넘어 마지막 여왕을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28대 진덕여왕 뒤 신라의 마지막 여왕은 신라 51대 진성여왕이었는데 시대적으로 한참 뒤죠. 당연히 통일신라 시대의 여왕이었죠. 앞에 두 여왕은 신라 삼국통일 이전의 여왕입니다. 진성여왕 직전의 왕인 정강왕이 1년 만에 죽자 유언으로 그의 여동생 김만을 임금으로 추대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를 이은 왕이 바로 진성여왕입니다. 그럼 다시 시대 순서에 맞게 돌아가 보면 28대 진덕여왕 뒤를 이어 29대 김춘추, 바로 태종무열왕이 51세의 왕위에 등극합니다. 그때 시대 51세는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왕이 되기 위해 오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춘추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었고 그 뒤부터 통일신라 멸망 때까지 진골 출신의 왕위가 이어지죠. 원래 김춘추는 폐위된 신라 25대 왕 진지왕의 손자였지만 그의 선조 때의 잘못으로 진골이 됩니다. 이 내용은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도 하며 이러한 내용까지 언급하면 역사가 하염없이 길어지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진덕여왕을 이어 김춘추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를 이을 만한 마땅한 성골 출신이 없었을 뿐더러 김춘추의 업적, 능력, 그리고 김춘추와 절친한 김유신이 당시의 군사력을 장악하여 아무도 반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죠. 그리고 신라시대 하면 화랑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이었죠. 김춘추와 김유신은 함께 화랑도를 이끌어 나갑니다. 김춘추는 김유신의 누이 김문희와 결혼을 하여 서로는 처남, 매부 사이가 되었고 김춘추가 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김유신의 누이는 왕비가 되었죠. 김유신은 가야국을 세운 김수로왕의 12대 손이라고 했었죠. 본토박이 신라 사람이 아니라 신라에게 멸망한 가야국 사람이라 출세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워낙 능력이 출중하여 모두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신라의 삼국통일의 주역으로 역사에 남은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통일신라의 쇠퇴와 후삼국시대 등장, 그리고 후삼국도 멸망을 하고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 등장까지의 내용들을 배우겠습니다. 29대 왕 김춘추의 뒤를 이어 삼국통일의 대업을 30대 문무왕이 이루고 그 뒤를 이어 31대 신문왕이 등장하며 왕권이 강화되죠. 신문왕은 문화적으로 유학을 장려를 하는데 통일신라 시대는 불교 국가인데 유학을 장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학이라는 것은 왕에 대한 충성을 중시하여 신하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낸 학문입니다. 그래서 유학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금의 대학에 해당하는 국학을 설립합니다. 이처럼 신문왕은 여러 정치적 제도를 활용하여 전제 왕권을 확립하게 되죠. 그러나 8세기 후반부터 김춘추, 태종 무열왕계의 왕위 독점에 불만을 품고 권력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나이 어린 해공왕이 즉위를 하자 진골 귀족들의 반란이 잇따라 일어났고 이런 가운데 해공왕이 피살까지 되었습니다. 이후에 계속 이어졌던 태종 무열왕계의 전제 왕권이 무너졌으며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졌죠. 이로 인해 지방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김원창과 장보고 등 지방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김원창은 무열왕계 김주원의 아들로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어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김원창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장보고인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기를 해상왕, 바다의 왕자 또는 해신이라 불려졌습니다. 당시 한중 일사이의 바다를 장악하여 청해진 지금의 완도인데 여기에 대사가 되어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비록 장보고는 지방 호족에 불과했지만 동서남의 바다를 장악하다 보니 중국, 일본에까지 영향력이 미칠 정도였으며 그 시대의 영웅이라 불리워졌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완도에는 장보고 기념관이 있죠. 그리고 중국의 산둥반도에 법화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장보고가 이 사찰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신라방이라 하여 신라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살았다고 하죠. 여기에는 장보고 동상과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승려 앤닌이라고 있었는데 이 승려가 중국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장보고가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이 사람이 세운 일본의 교토 에냐쿠지 사찰에는 장보고 비석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죠. 이처럼 한중일 삼국 모두가 기념하는 한국인은 한국 역사 이래 장보고가 유일합니다. 장보고는 당시 이러한 권력과 부를 토대로 그의 세력이 커지자 자신의 딸을 왕비로 추대하려다 실패하고 맙니다. 장보고가 추대하고 도움을 줘서 왕이 된 45대 신무왕이 있었죠. 그가 왕이 되면 장보고의 딸과 결혼하여 왕비로 추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무왕이 왕으로 올라 1년도 안 되어 죽게 되어 이후에 그의 아들 문성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신무왕과 약속한 것이 있으니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문성왕은 장보고와 자신의 아버지 신무왕과의 관계 그리고 그의 유명세와 거대한 세력, 재력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장보고의 딸과 혼인을 하려고 했으나 귀족들이 반발해서 결국은 문성왕은 이 계획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장보고는 화가 치밀어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신라 조정과 긴밀하게 내통하고 있던 장보고의 부하인 염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염장이 장보고가 술에 취해 있는 사이에 칼을 빼어 암살을 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간혹 쓰는 염장 지르다 라는 말이 있죠. 누가 가끔 자신의 심기를 건드릴 때 사용합니다. 이 염장 지르다는 말이 생긴 유래에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 염장을 한자어로 풀이하면 소금과 간장이라는 뜻이고 지르다는 술이나 약 등을 탄다는 뜻이죠. 생선이나 고기를 오래 먹기 위해 소금이나 간장을 뿌려 넣는 것을 염장한다고 하죠. 이런 의미가 확장돼 염장 지르다 하면 괜히 상대의 마음을 건드려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뜻이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염장이 심장의 수누리말,
염통의 염과 내장의 장을 뜻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르다는 막대기로 찌른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염장 지른다는 말은 심장과 내장을 찌른다. 즉, 남의 속을 들쑤셔 괴롭게 한다는 뜻으로 풀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장은 장보고를 암살한 신복의 이름이 염장이라고 했죠. 염장이 칼로 찌른다는 말이 염장 지르다로 변했다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장보고의 설이 맞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 지방 여러 곳에서는 호족이라는 세력이 성장을 하죠. 호족은 자신이 속한 지역을 다스리며 독자적인 군사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부 육두품 세력은 호족과 결탁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죠. 이 육두품 세력은 신라 사회 골품제에 가장 불만이 많은 집단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진골이 되지 못하는 신라 골품제 사회의 상황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일 신라 말에 풍수지리 사상이 크게 유행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종파 중에 교종과 선종이 있었는데 이 중 선종이 크게 유행하죠. 풍수지리설이 크게 유행한 이유는 진골 귀족의 근거지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통일 신라 말에 유입된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수도 경주의 기운이 쇠퇴했다는 거죠. 지방 호족들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자신의 근거지가 새로운 명당이라 서로 주장을 하여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하였죠. 그렇다면 선종은 왜 유행을 했냐면 교종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담은 교리를 공부해야 해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 경전의 공부가 너무 어려워 그만큼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했겠죠. 물론 당시 신라를 지배했던 지배층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선종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하셨던 것처럼 누구나 참선을 열심히 하면 해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독자적인 세력을 확장하던 호족들과 일반 민중이 지지했겠죠. 이처럼 통일 신라 시대에 경주에 집중되었던 권력과 골품제에 불만을 품었던 지방 호족 세력들이 풍수지리설과 선종을 배경으로 등장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해상왕 장보고가 제1세대 호족이라면 2세대는 견원, 궁예, 왕건입니다. 이 중에서 견원은 신라의 군인이 되어 서남 해안을 지키는 장군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을 기반으로 군사를 일으켜 완산주, 지금의 전주 지역이죠. 여기에서 의자왕의 원수를 갚겠다며 후백제를 세웠는데 이때 시기가 900년입니다. 그리고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는 신라의 진골 출신입니다. 과거 KBS의 대하 드라마 왕건에서 궁예에 관한 내용이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었죠. 당시 궁예의 역할을 했던 배우 김영철 씨였는데 그때의 신들린 듯한 연기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는 갓난아기 때 진골 출신의 왕이 쟁탈전 속에서 부모를 잃어버려 외가에서 유모의 손에서 모진 고생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상을 보는 한 예언가가 이놈은 나라를 망칠 놈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죠. 이것이 걱정이 되어 급기야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차마 그러지 못하고 높은 다락방에서 아이를 밑으로 던졌는데 젖먹이던 유모가 아이를 받다가 잘못하여 손으로 눈을 찔러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죠. 유모는 아이를 안고 도망 나와 장성할 때까지 키웁니다. 그런데 궁예는 집을 나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절로 들어가 승려가 되었죠. 그러나 궁예는 승려로 살 사람이 아니어서 절을 나와 3년 만에 대군대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러다가 유능한 왕건을 만나 자신의 부하로 삼았습니다. 그 후 신라에 망한 고구려의 원수를 갚겠다며 송악, 지금의 개성에서 후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이것이 백제보다 1년 늦은 901년입니다. 궁예가 나라를 세운 초기에는 정치를 매우 잘해서 백성들 모두가 좋아했죠. 그러나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나서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꾸더니 점차 독재자로 변하여 폭군이 되고 맙니다. 자신을 미륵불로 자처하고 사람의 마음을 보는 관심법이 있다 하여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심지어는 자신의 부인과 아들까지 죽이고 당시의 석청이라는 유명한 승려도 죽여버렸죠. 그리고는 끝내는 민심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이에 궁예의 부하들은 다음 서열이었던 왕건을 추대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급기야 궁예는 도망가다가 백성들에게 맞아 죽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건은 918년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나라 이름은 고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읍을 다시 송악, 지금의 개성으로 옮기죠. 송악은 왕건이 고향이며 자신의 세력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고려의 왕이 된 왕건은 935년 신라를 병합했습니다. 그런데 후백제는 견훤의 아들 신검이 있었는데 그가 구테타를 일으켜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라는 절에 유배를 시키고 자신이 왕이 되죠. 그래서 견훤은 도망 나와서 왕건이 고려의 망명을 하게 되죠. 왕건은 이 견훤을 극진히 대우를 하여 주고 이후에는 왕건과 견훤이 합심해서 이 신검의 후백제를 공격하여 끝내는 멸망을 시켜 마침내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다음 시간에 고려시대가 전개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